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더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30년 만으로 사회 각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풀고 싶지만 의미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거듭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공단 간부들이 허위 진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공단 간부들을 불러 환경부 문건과 거의 흡사한 환경공단의 문건을 내밀었지만 이들은 개인 의견이라며 발뺌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김용균법이 통과된 지 2달 만에 현대제철 공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선 이번 사건까지 최근 12년 새 36명이 숨졌습니다.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폭로한 지도자들의 전횡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수 경력금 9천여만 원도 받지 못했고 김경두 전 부회장은 컬링장을 사유화해 5억여 원을 사용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을 조사한 결과 극빈층 월평균 소득이 27만 원 줄 때 최고소득층은 87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정년의 기준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 더 늘렸습니다. 육체 노동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30년 만입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4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보느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이가 60살까지 일했을 때 벌었을 돈을 고려해 유족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5살까지 육체 정년을 높여야 한다며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깨고 60살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에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2016년 한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실로 숨진 40대 남성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이 피해자가 65살까지 받았을 급여를 토대로 배상금을 정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수영장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 측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하고 일반 육체 노동자들이 그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 정년을 65살로 30년 만에 5살 올리면서 앞으로 다른 1, 2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대법원은 육체 노동의 정년을 높이면서 기존 판례가 있었던 1989년과 달라진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규모도 커졌고 평균 연령도 늘었으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앞으로는 65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은 기존 판례가 만들어진 30년 전과 달라진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기대 수명이 1989년 당시에 비해 10년 이상 늘어난 점을 들었습니다. 법정 정년도 만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늘었고 실제 일은 그보다 더 오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또 2033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등 관련 법들이 바뀐 것도 가동 연한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30년 전에 비해 4배 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가운데 3명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봐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나이를 정하는 대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인 판단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그에 따른 파장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판결로 그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이건 뭐 다른 문제입니까? 사실 이번 판결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가동연한과 정년은 법률적인 개념은 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이유로 평균 수명 증가,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꼽았는데요. 이 요인들이 정년 연장 논의에 사실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89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가동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늘리고 나서 처음으로 정년이 늘어난 게 2008년 공무원 정년이 60살로 통일된 겁니다. 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300인 이상, 2017년에 300인 이하의 경우 이 법으로 정년이 60살로 정해졌는데요. 이 민간기업을 놓고 보면 무려 3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예. 실제로 양대 노총도 이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정년 연장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건데 그럼 네. 뭐 지금 당장 명퇴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당장 유리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정년 그 연장 이후에 좀 논의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임금이 근속연수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 정년이 늘어나면 연차가 이 높은 임직원들이 많아지게 되고 기업은 임금 부담이 자동적으로 커지게 되죠. 이 경총이나 대한상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정년이 늘어나면 이번 판결을 두고서 이 정년 연장까지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 조심스럽다 이런 반응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거는 육체 노동이라고 계속 지금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길겠죠? 이 가동연한이라는 게 사실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에 대한 얘기인데 하지만 뭐 가령 앉아서 일을 주로 하는 뭐 판사나 변호사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 노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신 노동의 나이 상한을 정한다면 몸을 쓰는 육체 노동보다는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 해석이 나옵니다. 예, 뭐 아직 좀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정년이 연장되면 아무래도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정년 연장 자체가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60살 이상의 고령자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 수준인데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이 취업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후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까 그래서 이 이유입니다. 양대 노총도 정년 얘기는 살짝 뺐다라고 미온적이다. 말씀을 네. 잠깐 말씀해 주셨고 이번엔 보험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할 수 있는 나이 아까 말씀하신 가동 연한이 늘었으니까 아무래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진 좋은데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도 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보험에서 가동연한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피해 당사자가 무직이나 학생, 어린이, 뭐 주부 이럴 경우일 때는 지금까지는 만 60살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왔습니다. 60살까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표로 만들어봤는데 만 35살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뭐 가정을 네네. 한다면 현재는 만 60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보상액을 정했는데 이 만 65살까지 이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서 5년만큼의 보상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는 보험금이 많아지게 되는 만큼 내는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네. 이 손해보험협회가 좀 추산을 해봤더니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 이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서 약 1.2% 정도 인상될 것이다.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벌써 이게 나왔네요. 네. 이번 판결이 노인 연령 규정에도 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잘 알려졌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는 노인 연령을 만 65살에서 70살까지 이제 상향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네. 이 가동연한 판결로 이 정년 연장이 지금 주목받는 것처럼
이 정년 연장이나 이 또 직결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역시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파장이 굉장히 크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회담을 시작도 하기 전에 3차 회담을 예고한 걸까요? 그가 이번이 마지막 회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걸 두고 2차 회담에서 건질 게 별로 없다는 걸 미리 시인한 셈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3차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last meeting by any chance, but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바로 전날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비핵화란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6일 앞두고도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미국은 시료 채취와 같이 북한의 핵물질의 총량을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까지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회담 시작도 전에 추가 회담을 언급한 자체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지연 술책에 미국이 말려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담 준비 기간, 북한 비핵화 조치를 놓고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하노이에 갈 것이다. 아니다.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다. 말이 많죠. 그래서 MBN이 김 위원장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기차역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기차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까지 전용 열차를 타고 도착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역 주변은 평소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Chị cũng chưa nắm được, chưa thấy nói năng gì cả. Chắc chắn là cái đấy thì nếu mà có thì đương nhiên là về phía nhà nước Việt Nam rồi là bên ngành đường sắt phải có những các cái kế hoạch để đón tiếp nguyên thủ rồi. 김 위원장이 열차로 이동한다면 베이징과 광저우를 거쳐 접경지 랑선에서 차량으로 갈아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집사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앞서 랑선성을 둘러본 만큼 열차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고속철도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북한이 비행편을 이용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하노이로 이동할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실은 대형 C-17 수송기가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지난 1차 북미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뽐낸 방탄 차량 캐딜락 1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먼저 도착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이 아니라 왜 한국에 오는 걸까요? 황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CNN 방송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카운터파트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온다면 청와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볼턴 방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실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미국의 상응 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문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금강산 관광을 현금 대신에 현물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남북 경협이 북미 협상의 막판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볼턴은 당시에는 북미 회담 직전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한미 간 논의 내용을 들고 곧바로 하노이로 가 막판 북미 간 협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지난해 11월 귀임을 앞두고 잠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강제 송환됐는지를 놓고 이탈리아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가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조 전 대사 대리 부부가 대사관을 떠났고 나흘 뒤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이 조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해 대사관 직원과 함께 귀국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1월 20일부로 대사 대리직이 김천으로 교체됐다고 북한 대사관에서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계에선 강제 송환 여부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차관은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강제 송환됐다면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조 전 대사 대리 부부가 미성년 딸을 혼자 두고 잠적해 조부모가 있는 평양으로 돌려보낸 것이니 납치나 강제 송환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이탈리아 외교당국은 강제 송환 여부를 조사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려던 남북 공동기념행사가 무산됐습니다. 북측은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가 오늘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는 탄핵 불복 논란으로 정면 대응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합동연설에는 탄핵 불복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개혁 보수를 내세운 오세훈 후보는 연설 시간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두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먹었다 이런 말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 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는 불복 논란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김진태 후보는 보수 우파 결집과 개파 청산을 강조했고 개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개파는 없어지고 오직 보수 우파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교안 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헌법도 무시하고 좌파 독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다 해치겠습니다. 새 후보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PK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며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 후보는 내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리는 마지막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전당대회장에서 상대 후보가 연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에 당 내에서조차 시선이 좋지 않아서였을까요? 태극기 부대가 오늘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 1,500석이 가득 찼습니다. 후보자들이 입장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지만 태극기 부대의 고성과 야유는 어찌된 일인지 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욕설까지 들으며 곤욕을 치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아무 소란 없이 발언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작은 야유, 지나친 소리는 우리 당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작심 발언을 일삼던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역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장 밖에선 5.18 망언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야유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서 막 벗어난 한국당이 반쪽짜리 전당대회란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공단 간부들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환경부 문건과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만든 문건이 똑같은데도 환경공단 직원들이 개인 의견을 적은 것뿐이라고 발뺌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인사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과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같이 협의해서 하거든요. 환경부의 문건을 받은 거라고 하면 청와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0일 환경부 감사실 소속 박모소 기관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관련한 문건을 제출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 2명에 대한 비난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로 볼 수 있지만 환경부 윗선은 감사를 승인했고 사흘 동안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환경공단 측은 감사 기간이 무기한으로 적힌 문서를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포렌식 작업을 통해 드러난 해당 문서 초안엔 정상적인 감사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은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 문건을 내밀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감사 전 환경부가 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했다며 환경공단 측도 표적 감사가 진행될 것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감사 의도를 알고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술했다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표적 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지난해 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폭로됐을 당시 본 적 없다던 청와대가 이젠 단순한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만드는 경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며 청와대에 내책남불이란 새 별명이 생겼다고 비꼬았습니다.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서 이제 내책남불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DNA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탁현민 전 행정관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탁 전 행정관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자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블랙리스트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연일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판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농장주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낙 범죄가 참혹해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산골짜기와 판적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농장주의 시신.
참혹하게 살해된 채 드럼통에 담겨 유기됐습니다. 체포될 때만 해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전모를 실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농장주에게 접근해 버려진 비닐하우스 철근을 사려다가 홧김에 흉기로 농장주를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쪽은 조금 더 싸게 살라고 하고 농장주는 비싸게 팔라고 하고 말이 오고 가고 또 그러면서 감정도 상하고. 이후 김 씨는 갑자기 돈 욕심이 생겨 흉기로 위협해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농장주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드럼통에 담아 시신을 유기했고 돈을 노렸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건가요? 돈을 왜 뽑으셨나요? 경찰은 농장주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어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4인 1조 근무였지만 늘 4명이 같이 움직이진 않겠죠. 고장난 컨베이어 벨트, 그 옆 벨트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철광석 이송 작업장에 출입 통제선이 둘려 있습니다. 철제 계단에는 혈흔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이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현대제철은 해당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직원 중에 한 명이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오면서 벨트 컨베이어에 협착이 된 건데. 외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이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오전부터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모자라 부품 창고가 있는 바로 옆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이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서 이제 상층부에 있는 데로 이제 닫아 있는 데로 가지러 간 거에서 갔어요. 안 내려오니까 동료들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36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한 강도를 지나가던 시민이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태권도 5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였는데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성이 진열대에 있는 흉기를 꺼내들고 계산대 쪽으로 향합니다.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더니 목을 조르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순간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 흉기를 든 남성의 팔을 긋고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합니다. 또 다른 시민은 흉기를 빼앗습니다. 시민에게 제압된 강도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옴짝달싹 못합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 긴박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울 건데 정말 그 슈퍼컵 능가하는. 흉기를 든 강도를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편의점으로 뛰어든 남성은 성지훈 씨. 성 씨는 태권도 5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였습니다. 솔직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처음엔 저도 놀랬지만 여자 혼자 편의점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당연한 일을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침입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강도를 제압한 성 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해 11월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 컬링 팀킴이 지도자들의 전횡을 폭로했던 거 기억하시죠? 합동감사 결과 이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팀킴이 주장한 지도자들의 전횡은 크게 3가지. 선수에 대한 폭언과 후원금 횡령, 컬링팀 사유화입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5주간 특정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선수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욕설은 물론 외모 비하 발언도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특정 선수 훈련 배제, 언론 인터뷰 통제, 거액의 공금 횡령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팀 이름으로 받은 경력금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미지급 경력금은 9,300여만 원. 또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은 의성 컬링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운영해 5억여 원을 챙겨왔고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접한 팀킴은 호소한 내용이 확인돼 후련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경두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서울시에 사는 20대 모두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아직 검토 중일 뿐이라는데도 여론이 뜨겁죠. 서울시는 지금도 일정 소득 이하의 구직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엔 아예 자격이나 조건을 싹 없애고 모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00명에게 2년간 50만 원을 지급한 후 서울시 청년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서울시 청년 155만 명 모두에게 월 50만 원씩 주는 걸 서울 시민들이 흔쾌히 동의를 할까요? 정책을 제안한 연구소 측은 20대 청년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위축돼 있는 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빽 있는 사람이 먼저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경력 단절 이후가 두렵기만 하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요. 또 아무리 열심히 연금을 부어도 받는 돈은 평균 40만 원. 정부가 주는 노인 일자리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될 테니 사회에 절망하고 불안한 미래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준 이 돈을 유용하게만 쓸까요? 또 복지가 필요한 다른 세대는 어쩌죠?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손쉬운 방법만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 돈 다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책처럼 반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상용화로 공개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으로 접힌 화면을 책처럼 펼치자 실행 중이던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접으면 11.7cm, 펼치면 18.5cm 크기로 자유자재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he Galaxy Fold, we reinvented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큰 화면을 최대 3개까지 분할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과 아무리 접어도 끄떡없는 내구성이 특징.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 갤럭시 폴드는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인 중국 로열의 플렉스파이가 구부려지는 수준이었던 데 비해 갤럭시 폴드는 완전히 반으로 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It's really incredible device. Apart from the foldability, it's the really like interesting design, something new. The battery technology is really impressive.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포문을 연 가운데 중국의 화웨이도 다음 주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에서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모토로라나 샤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폴더블 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폴더블 폰은 2007년 처음 선보인 스마트폰만큼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가격과 기술 경쟁력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우선 그 금액을 주고 당장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꽤 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일방적인 디자인 방식이 될 것. 10여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폭넓은 고객을 확보한 이래 보지 못했던 카테고리 전환에 필적하는 도약. 폴더블 스마트폰의 반응은 해외에서 더 뜨거웠습니다. 고정된 직사각형 형태에서 벗어난 데다 액정의 크기가 변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모바일 기술의 혁신이라는 평가입니다. 구매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화면이 잡히거나 폴더가 잡히는 게 예전에 나온 것들보다 신기해가지고 이제 4월에 나온다고 해서 살 의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 자체가 처음 나온 거라서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탭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이고 이 가격 주고까지는 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성능은 놀랍지만 200만 원대의 가격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미국 USA 투데이의 조사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1,000 이상 쓰겠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3%. 또 접고 펴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과 충격을 가했을 때의 손상에 대한 의문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물량을 300만 대, 긍정적으로 추정했습니다. LG와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모토로라 등이 폴더블 스마트폰 대열에 합류하며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간 14억대 수준의 스마트폰 시장, 화면을 자유롭게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이 고객의 마음도 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해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견실한 것처럼 보였던 수출이 다시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 금액은 233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7%나 줄어든 겁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번 달 수출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하락폭을 키워가게 됩니다. 수입도 17% 넘게 줄었는데 그럼에도 무역 수지는 10억 달러 가까이 적자입니다. 반도체가 무려 27%나 떨어졌고 석유 제품과 선박도 줄줄이 부진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도 더 심해졌습니다. 잘 산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23년째 보석상을 하는 이만구 씨는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해 다음 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임대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80만 원을 벌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득 금이라는 것하고 본전을 다 까먹고 계속 까먹는 상황으로 이렇게 시장 경제가 나빠졌어요. 이 씨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한 소득 하위 20%에서 40% 사이 2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사업소득은 52만 9천 원. 1년 전보다 18.7% 줄어든 건데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극빈층인 하위 20% 역시 근로소득이 36.8% 급감하며 전체 소득은 27만 원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아르바이트 등 임시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들에겐 비용을 늘려 폐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 상위 20% 고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87만 원 늘어나며 빈부격차는 5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고용 상황이 특히 한 개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큰 요인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본질적인 실타래는 풀지 않고 또다시 세금만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2년 전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료진의 주사제 관리 소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 한 번에 써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스티로박터 푸른디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감염관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사기가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과 폐혈증 증상이 없었던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봤습니다. 법원에서 국가수 질본의 결과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재검증을 했고요. 저희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점과 다른 재판도 함께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왕따주행 논란을 일으킨 노선영, 김보름 선수가 1년 만에 같은 날 한 빙상장에 섰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괴롭히지 않았다, 맞을 뻔도 했다며 여전히 맞섰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종목 여자 1000m에 출전한 노선영이 먼저 빙판에서 몸을 풉니다. 그가 들어갈 때쯤 김보름이 워밍업에 나서 둘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왕따 논란을 일으킨 주행을 끝으로 등을 돌린 두 선수. 1년 2일 만에 한 대회에 나섰지만 서로 다른 종목에만 출전하며 애써 만남을 피했습니다. 거짓말과 괴롭힘에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의 거듭된 폭로에도 묵묵부답이던 노선영이 먼저 경기를 끝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지금 시점에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었고 약간 일방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고 싶지 않고요. 뒤이어 3000m를 뛴 김보름은 답답하다는 듯 피해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는 좀 어땠어요? 주먹을 들어서 때리는 신용까지도 했었고 사람이 듣기 힘든 그런 언어폭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어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는 노소영 선수가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자료들을 모두 지금 가지고 있고 진실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앞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끝모를 진실 공방 속 김보름은 1위, 노선영은 이틀 연속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2019 K리그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고의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건 선수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심판들의 전지 훈련장에 전광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경기를 판정할 그라운드의 포청천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시원한 생수로 체력 훈련의 피로를 잠시 씻고는 스피드 훈련에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려면 선수들만큼 빨라야 하기에 전력 질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라운드의 포청천들이 가장 신경 쓰는 훈련은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포지셔닝 훈련입니다. 90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맨눈으로 판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 같은 포지셔닝 훈련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오프사이드 상황이나 공격수가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 등을 연출해 주심과 부심이 올바른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게 포지셔닝 훈련의 목적입니다. 90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한 노력은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경기 영상을 돌려보면서 올바른 판정을 위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리그 개막에 앞서 3주간 하루 5시간씩 훈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시죠! 정확하게!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예비 저감 조치였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경우 비상 저감 조치로 발령되는데요. 내일은 민간 부분까지 참여 대상으로 넓혀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그 밖에 전국에도 오전에는 매우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내일 중부지방 날은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9도, 춘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한낮에 12도 선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직각으로 머리를 깎아 올린 소년과 노랑머리의 중년 남성. 딱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했죠.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베트남 하노이의 한 이발소가 두 정상의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이발을 해주겠다고 하자 이틀 만에 2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저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진전된 결과를 잘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